그러면 1번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지문을 보면은 금품을 수수하는 게 대한민국 영역 내다. 끝났네. 무슨 주의? 속지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함정이 있었죠, 여러분들. 공문서를 위조했다. 누가? 외국인이 어디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 저질렀다라도 우리나라의 법익을 침해하는 7가지 범죄, 내외기통, 유인문, 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은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던 안 받던 무조건 처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죠. 제5조 5조랑 제6조 5조는 내외 기통 유인문 요거를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질렀다. 내외 기통 유인문 무조건 처벌한다. 근데 제6조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 저질렀는데 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을 때만 처벌한다.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했다. 그럼 뭐에 걸리니까? 5조에 걸리니까 무조건 처벌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위해서 위탁해둔 자금. 그럼 이 자금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소유자 내국법인. 맞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다? 임의로 사용해서 횡령했다. 그럼 피해자가 누구냐? 내국법인이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법 적용할 수 있다. 뭐에 걸려서? 6조에 걸려서. 그래서 내외 기통 유인문을 제외한 기타 범죄인데 그 피해자가 내국 법인이니까 우리나라 법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정형적인 많이 나왔던 거죠. 미결구금. 미결구금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죠? 가둬놓는 것을 미결구금이다. 그럼 미결구금을 뭐라고 볼 수 없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뭐냐? 재판이 유죄 판결이 떨어져서 실제로 깜빵에 간 사람을 집행된 사람. 그럼 얘는 미결구금은 그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가둬져 있는 거. 그래서 미결구금을 형이 집행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됐고. 구성요건적 착오.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착오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요것만.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봅시다.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았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했다. 그럼 친구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친구 B가 맞았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잠깐 그려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는 표가 뭐가 있냐? 요거 표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요 표.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그럼 이거는 친구가 친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런데 독약을 놓았는데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됐으니까 처음부터 B를 A로 오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빗나간 거. 어디다? 방법이다. 구방이다.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 인정한다. 틀렸죠. 견해가 틀리니까. 여기는 고의를 전용시키지만 요 밑에는 고의를 전용 안 시키기 때문에 틀렸다. 결론을 달리한다. 됐죠?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됐고 똑같은 거.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했다.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요거는 눈이 삐꾸니까 잘못 본 거니까 객체의 착오. 그럼 객체의 착오니까 구체적 부합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살인미수와 과시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게 아니고 고의가 넘어가서 그래서 A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됐죠?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그죠?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됐고 그 다음에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누가 죽었다? 장모 B를 죽였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보통 살인죄를 인식하고 특별히 중한 존속살인죄를 실현하는 거고 요거는 형법에 규정이 있죠. 15조 1항 특별히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거 뭘로 처벌한다? 보통 살인죄용으로 처단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개괄적 고의 1행위로 내려쳤는데 안 죽었다. 그럼 원칙은 뭐다? 살인 미수다. 근데 웅덩이에 파묻었는데 그 사람 그 파묻는 행위로 죽어버렸다. 그럼 원칙은 뭐다? 과실치사다. 맞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개괄적 고의설에 따라서 묶어버린다. 그래서 하나의 뭘 인정한다? 살인 기술 인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번 21년 20년 2차 때 나온 지문과 거의 똑같은 지문 나온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답은 쉬웠죠. 요거 우리 수업할 때 많이 했었죠. 아저씨 아버지 살해. 아저씨라 생각하고 찔렀는데 아버지였다. 무슨 살인죄? 보통 살인죄. 똑같은 법리. 그 다음에 기억.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 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연방위. 내가 방어할 생각 없이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저 새끼가 강도였어. 그래서 우연히 나의 방위가 나의 생명 침해가 방어가 된 결과가 발생한 거. 우연방위. 우연히 방위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연방위는 위법성 조각사 요건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 이 학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주관적 정당화가 필요 없다. 뭐가 조각되기 위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연방위는 방위 의사가 없는 거니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건데 이 학설에 따르면 필요 없대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 없대요. 그럼 당연히 이 학설에 따르면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그래서 우연방위는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암기하면 좋다고 했죠 여러분들. 불결은 무죄. 우연히 불결한 사람은 무죄가 됐다. 그래서 불효설, 위법성 조각사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는 불효설 또는 결과방가치. 그래서 불효설에 따르면은 불결한 사람은 무죄가 된다. 그래서 우연방위는 안 외워도 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불결을 무죄라고 됐죠. 위법하지 않는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정당방위는 부정한 공격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를 하는 거. 그래서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반드시 뭐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됐고 요게 좀 최신 판례였죠 여러분들. 디귿 판례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 범위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인이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요거는 지금 도급인이 있고 도급인이 일을 맡겼어. 그걸 누구라고 하냐? 수급인이 있어. 그러면 수급인에 종업원이 또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런데 얘가 지금 뭐를 했냐?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 얘네가 파업을 했다. 그죠? 근데 요 파업이 얘네한테는 정당한 쟁의가 된다 하더라도 얘네한테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얘네는 서로 다른 건데. 그래서 수급인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가 된다 하더라도 얘에 대해서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됐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벌금형에 선고받은 사람의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요건 지문에 답이 있어요. 봅시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여기 봅시다.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실력을 행사했대.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콜의 직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니까 이제 기차 같은 게 움직이지 없으니까 그 통행에 많이 불편을 발생하기 때문에 콜의 회사에서 대체 근로를 쓴 거예요. 대체 근로죠. 그래서 파업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근로자로 해서 대체 근로자를 썼어요. 근데 그 대체 근로가 어디에 지문 있냐? 관계 없는 자를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 또는 대체했대요. 지금 코렐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대체 근로를 썼는데 그 대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을 갖다 썼어요. 그러면 이 대체 근로는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겠지. 그래서 부당하기 때문에 그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쟁의행위로 나가는 것, 실력을 행사하는 것, 요 정도는 정당한 쟁의행위 될 수 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 변변 능력 의사결정이 미약한 자. 미약한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심신미약 필요적 감경이었죠. 근데 이제 개내소나 조두순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 주장해갖고 필요적 감경을 뭘 바꿨다? 임의적 감경을 바꿨다. 그래서 감경한다가 아니고 감경할 수 있다. 됐고, 심신장애 유무 및 간의 판단은 전문가에 의해서 구속돼야 된다. X. 심신장애 및 유무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무슨 판단? 법률적 판단. 그래서 전문 감정인 의사의 의견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디귿. 원자행. 원자행은 여러분들 술 마시고 범죄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원인에서 자문해서 과범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행에서 찾아 원인행위 시 여기 밑주십시다. 실행의 착수로 파악하는 견해. 그러면 원인행위 시는 뭘로 바꾸면 편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술 마시는 행위. 그럼 봅시다. 술 마시는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본대요. 그럼 이 견해는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인정될 수 없다. 술을 마실 때는 여러분들 아직 만취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면 술을 마실 때는 책임 능력이 있었네. 그래서 이 견해는 행위 시에 그죠? 책임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잘 지켜진다. 그래서 원인 행위는 뭘로 바꿔라? 술 마시는 행위로 바꿔라. 리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행위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와 실행의 불가분적 관련성 찾는다.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위를 파악하는 견해. 이 견해 어떤 견해예요? 술 마시고 현실적으로 찔렀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그럼 이 견해에 따르면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 이 비판은 뭐에 대한 비판이에요? 디귿. 요거에 대한 비판이죠. 왜? 술을 마시는 행위, 디귿 견해는 술 마시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라고 보는 경우에, 그러면 디귿 견해에 의하면은 술 마시는 자체가 범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디귿 견해에 의하면은 구성요건 정형성이 무시된다는 비판을 받는 거. 그런데 리을 견해는 지금 술 마시는 행위가 범죄의 시작이 아니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찌르는 행위, 이게 범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 그럼 이 견해는 구성요건 정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구성요건 정형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그래서 옳은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전착이죠, 여러분들. 위전착. 한번 볼까요? 내용을.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갑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경찰과 직무법 제17조 1항 및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출 임무를 강제로 감하고 집안에 침입했다. 그럼 이거 무슨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주거 침입죄.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강제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봅시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지문에 다 답이 있어요. 갑약의 위법성이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는 변은 견해. 그러면 딴 거 따질 필요 없이 지문에 충실하면 되는 게 고의가 조각된다는 보는 견해. 지금 무슨 죄가 문제가 되는데 주거 침입죄가 문제가 되는데 고의가 조각이 된대요. 고의가 없대. 그러면 고의가 없으면은 과실범밖에 안 나오는데 과실 주거 침입죄는 없으니까 갑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맞네. 그럼 위 사안을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로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 지문에 다 답이 있네. 그러면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어때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착오에 정당한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한다. 그러면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대.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갑에게 심정반치 요소가 없어 책임 고의가 탈락. 이것도 똑같아. 책임에도 고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책임에도. 책임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고의가실, 두 번째 책임 능력, 세 번째 위법성의 인식, 네 번째 기대 가능성. 그러면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 답이 있어요. 책임 고의가 탈락이 된대. 그러면 책임에 있는 고의가 탈락된다. 그러면 고의범 나올 수 없겠죠.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임 고의가 탈락됐다.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X. 책임 고의가 탈락되면 고의범 안 나온다. 어쨌든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주거침입죄 될 수가 없다. 됐고. 4번은 그쵸. 위전착에 대한 우리 판례 태도로 맞는 지문. 됐죠? 그 다음에 6번.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아니죠. 여러분들 요거 우리 어떻게 했죠? 제일 착한 놈부터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 제일 착한 놈. 불능미수. 그 다음 착한 놈. 임의적 감면. 장애미수는 어떻게 했죠? 임의적 감경만. 그래서 제일 착한 놈부터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됐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했다. 중지미수 될 수 없다. 맞네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 요거 우리 저번에도 나왔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한다? 야, 소송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제기할 게 아니야. 꺼져. 라고 해서 요거는 위험성이 인정된다. X. 위험성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이다. 그 다음 4번. 예비행위로 자의를 중지했다. 준비행위를 중지했다. 이거는 중지미수 나올 수 없다.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 그래서 실행의 착수 전의 개념인 예비행위를 중지했다 해서 중지미수 나올 수 없다. 됐죠? 그 다음 7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이걸로는 처벌해야 돼. 근데 환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 설명 의무와 환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다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이걸로 처벌하면 되죠. 설명 의무 위반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죽었다. 그럼 요 사망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있대요. 어쨌든 의사는 뭐를 해야 되는데 농배양이라는 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농배양을 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 피해자가 사망을 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망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근데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우리 판례 이론 중에 그 이론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합법적 대체행위. 그래서 불법이 아닌 적법을 했다라면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냐 안 했을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합법적 대체행위. 그럼 봅시다. 지금 의사가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죠. 불법이죠. 불법. 그럼 불법으로 지금 사망을 했죠. 그럼 만약에 적법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생존했을 것이다 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법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과실과 폐이제 사망사의 인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다라면, 그죠? 적법을 했다라면 피고인이 투약해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농배양을 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러면 요거랑 요거 사이 인간관계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적법을 했다라면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인정돼야 된다. 됐습니다. 과실불신법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실범은 미수 규정이 없다. X 됐고. 요거는 환자 그 간호사의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죠, 여러분들? 약 나눠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문에 뭐라고 있냐? 지문에 과실로 처방된 것을 알 수 있었대. 누가? 간호사가. 근데 그거 확인하지 못하고 약 나눠줬다. 그러면 간호사한테 과실 인정된다. 지문에 답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8번. 자기는 물론 부작위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이런 범죄를 뭐라고 하죠? 범죄긴 범죄인데 자기로도 할 수 있고 부작위로 할 수 있다. 이런 범죄를 부진정 부작위범. 그런데 어떻게 했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상을 악화시켰다. 그럼 이건 뭐다? 적극적인 애를 투입했으니까 뭐다? 자기다.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법계 조리선.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4가지. 법계 조선이다. 근데 조리로부터 법적 적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X. 너무 많이 본 판례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고.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다. X.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부족하다. 그러면 X 치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방조는 자기 위해서 정범의 실행에 용이하는 게 물론 직무상 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재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에 용이하는 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뭐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경비원이 절도범이 건물에서 절도하는 것을 보고도 경비원이 방치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그 다음에 제한적 종속 형식. 요게 뭐죠, 여러분들? 정범한테 교사나 방조했을 때 A가 교사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어디까지는 구성권의 해당성, 위법성까지는 갖춰야 된다는 학설이 뭐야? 제한적 종속 형식. 제한하겠다. 어디에서? 책임에서. 그래서 정범이 어디까지만?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요거 맞네요. 그럼 이때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X. 공범 성립할 수 있다. 너무 쉬운 거죠.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대. 교사자가. 근데 뭐를 했대? 살인을 했대. 그럼 교사자한테는 살인죄에 대해서 교사범 나올 수는 없다. 살인을 시킨 적은 없으니까. 됐죠? 넘어가서 공모는 암묵적인 의사가 연락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성립할 수 있다. 됐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로 나아갔다면, 그러면 정범은 실행행위 나갔으니까 정범은 기수나 미수. 그러면 그때 그거를 도와준 행위는 방조범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랑 비교해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 나가지 않았다. 그럼 정범 뭐? 예비죄. 그럼 예비에 대한 방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 나갔다면은 그때는 방조죄 될 수 있다. 됐고. 미음 판례가 조금 여러분들 잘 못 보던 판례 중에 하나죠.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했다. 봅시다. 내란죄. 그러면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 B는 고의는 있어. 근데 목적은 없어. 그래서 A가 B한테 불법적 비상계엄령을 확대해라 라고 강압을 하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확대한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불법적 비상계엄.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들 불법적 비상계엄, 계엄이 뭐예요? 군대가 통치하는 것. 그럼 불법적이니까 그게 뭐냐? 내란죄야, 내란죄. 근데 내란죄는 목적이 있어야 돼.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B는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얘는 내란죄가 안 되고 무죄. 그럼 이때 A는 B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내란죄의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 정범은 무죄이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근데 그때 무죄인 자는 누구도 포함된다? 고의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자. 얘도 무죄 맞으니까 이때는 간접 정범 나올 수가 있다. 됐고. 요거는 이제 우리 비공무원. 그래서 최순실 판례. 비공무원이 그냥 비공무원이 합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하고 같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뇌물죄 되고 얘는 원칙은 안 되지만 처벌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형법에서는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33조 본문을 적용을 해서 얘도 공무원 취업 취급해서 뇌물죄 공동정범 인정하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나온 판례. 업무상 배임죄에 가담했다. 공모했다. 그러면 성립은 어떻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순 배임죄 정원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됐죠? 또 공범과 신분 파트 문제. 정형적인 기치주문이니까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정형적인 주문이니까. 그 다음에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 행위에 공모했다. 일반인이 무면허 행위했는데 의사가 가담했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법리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의사 처벌해야 되는데요. 처벌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 신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소극적 신분 핵심은 소극적 신분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이론 제한적 종속 형식에서 그대로 처벌한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봅시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방조하였다. A라는 사람이 도박을 했다. 그러면 도박죄는 상습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하는 거 맞기 때문에 이걸 다 묶어서 상습 도박 일죄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반복해서 했다. 그럼 상습범으로 묶인다. 상습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박하다가 중간에 도박을 방조했을 때 이 도박 방조가 여기에 흡수되느냐 아니면 따로 성립하느냐 요 논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습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야만 상습범으로 묶이는 게 아니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면 돼. 동종. 그러면 도박이나 도박 방조나 동종 맞죠? 지금 도박해도 상습 도박죄. 그런데 도박 방조죄를 별도로 인정을 한다면은 도박만 하는 더 나쁜 새끼를 상습 도박죄로 처벌하는데 도박 방조만 하네. 그죠? 얘는 덜 나쁜 놈이잖아, 아까보다. 근데 걔를 실경으로 처벌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박해도 상습 도박이지만 도박하다가 도박을 방조해도 여기 안에 흡수된다. 왜? 도박 방조도 도박죄랑 동종의 범죄니까. 됐죠?
그러면 11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정형적인 질문이 나왔죠. 태아, 임산부, 별개의 인격체다. 그래서 태아는 태아고 임산부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태아를 죽였다고 해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나무. 대나무로 때렸는데 어떻게 됐대요? 지금 두피가 깨지고 그죠? 봉합수를 받았다. 그럼 대나무는 뭐가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동시범 규정은 가해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얘한테는 적용될 수 없죠. 동시범은 언제? 때리긴 때렸어. 100% 때렸어. 근데 때렸는데 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누구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는지 모를 때, 즉 인과관계 모를 때 적용되는 거지. 때린 것 자체를 모른다. 그럼 그때는 그냥 무죄가 되는 거지. 동시범 특례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동시범 특례는 때리긴 때렸다 100%. 근데 인과관계 모를 때.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제3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기를 사람한테 던졌다. 위험한 물건 맞다. 근데 바닥에 던졌다. 위험한 물건 아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지금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이래. 그래서 지금 공무원한테 뭐를 시켰대요. 시켰대. 근데 시켰는데 일정한 공적 업무를 부여받아서 공무원 임직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가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일을 시켰대요. 근데 그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느냐? 근데 얘가 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을 시켰대요. 그럼 이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얘한테 해야 할 일을 시킨 거니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니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것도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에서 재산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야 돈 좀 내놔봐. 이렇게 한 거야. 돈 좀 내놔봐.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응하였다. 돈을 줬다. 상대방은.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뇌물이지 뇌물. 강요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도 뭔가를 바라고 줬고 나도 뭔가 바라고 받았다면은 이거는 뇌물이 되는 거지 강요라고 볼 수는 없다. 쟤도 뭔가 바라고 줬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최신 판례 중에 하나.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켰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에 의해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한다? 아니죠.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야 네가 이거 일 좀 해 라고 시켰을 때 이 부하 직원이 실무 담당자여야 돼요. 원래 할 일이었대. 원래 할 일. 그럼 그한테 시키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해당한다. X. 그 다음에 학대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학대 상태. 그래서 학대죄는 뭐다? 상태범이다. 학대 상태. 그럼 이거랑 같이 해야 될 거. 내란 상태. 유기개. 직무유기죄. 범죄단체 조직죄는 즉시법. 조직 즉. 이렇게 같이. 내란 상태, 학대 상태, 유기개. 그 다음에 조직 즉.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학대죄는 뭐다? 상태범이다. 됐고 넘어갑시다. 강간추행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격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할 것인지 여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성적 자유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 볼 수 없다. 맞네요. 그런데 이게 틀렸네.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X. 그래서 돌멩이 들고 야, 네 거 네가 만져. 안 만져 찍어버릴 거야. 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간접전범 될 수 있다. 내가 직접 만졌다. 강제추행 직접전범. 네가 만져. 찍어버릴 거야. 강제추행죄의 간접전범. 됐고. 디귿. 이것도 최신 판례. 위계에 의한 간음죄. 그래서 속여서 성관계하는 범죄.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 속이는 거. 요것만으로는 위계 간음죄 안 되겠죠. 못생긴 여자한테 내가 성관계하고 싶어갖고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것만으로는 위계 간음죄 될 수 없겠죠.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던 사정만으로는 위계 간음죄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맞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위계 간음죄에서 그냥 위계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됐죠? 성적 자기격언을 침해할 정도는 돼야 된다. 됐고. 그다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위력의 간음죄. 요거는 강간죄보다 조금 약하게 처벌한다. 그래서 요거는 봅시다. 형법 제3의 2조는 미성년자 심신미약과 같이 판단 능력이나 대처력이 일반이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문력 행사에 의해서 그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 요건을 그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보다 완화하는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왜? 얘네들은 판단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는 간음죄가 안 돼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돼. 근데 얘네는 판단 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위계 위력만으로도 얘네에 대해서는 간음죄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요거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1번) 국가나 지자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개인적 법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얘네들은 욕을 먹어야 좀 일을 한다. 그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 지금 표현은 허위래. 표현은 허위. 근데 인식은 만약에 허위라고 인식했으면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죄가 되지만 인식은 뭐라고 인식했다면은 진실이라고 인식했다면 그럼 그때는 허위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인식, 고의가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니까 허위에 의한 명예죄는 될 수는 없지만 진실사실 307조 1항의 명예죄 성립될 수는 있다. 됐죠? 적시된 사실이 허위다. 근데 허위 사실 명예죄 되기 위해서는 인식도 뭐 해야 된다? 허위해야 된다. 근데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다. 그때는 뭘로 간다? 307조 1항으로 간다. 그 다음에 3번. 지금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대요. 그럼 이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X.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 그럼 결국 의견이네. 그럼 이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볼 수 없다. 됐죠? 4번은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형적인 판례니까 됐고. 15번. 여기는 키워드 우발적.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고한 경우. 여러분들 그 판례 기억나세요? 성관계를 갖고 있는데 율락녀를 성관계를 갖고 있는데 성관계 하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율락녀를 때렸어. 폭행 협박하고 그 다음에 때린 사람이 나가면서 율락녀의 키홀더를 가져간 거. 강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폭행 협박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채무를 면탈해서 채권자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이 존재한다. 그럼 채무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누가 돈 내놓으러 간다? 상속인이 돈 내놓으러 간다. 그러면 채무가 면탈될 개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니고 뭐가 된다?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강도살인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했다. 그럼 얘네 둘의 관계에서는 누구 거? A 거. 그러면 갑이 이거 가져왔다. 무슨 죄? 절도죄가 성립한다. 많이 봤던 판례죠, 여러분들 이것들. 그 다음에 4번.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취거했다. 지금 A가 자기 자동차를 B한테
빌려줬어. A가 B한테 빌려줬다. 그럼 A는 소유자. A는 소유자, B는 점유자. 그럼 C가 이걸 훔쳐갔다. 절도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때 피해자는 얘도 피해자지만 누구도 피해자? 얘도 피해자, 얘도 피해자. 그래서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 불법 영도 의사 인정되고 절도죄 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핵심은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 그럼 이거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든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든 무조건 뭐가 된다? 절도죄, 불법 영도의사 인정된다. 그래서 불법 영도의사 인정되지 않는다. X. 불법 원인급여. 요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X. 요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횡령죄랑 구별해서 또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여러분들 많이 못 봤던 판례인데 봅시다. 부가권자의 직접적인 권력 작용을 사기죄 보호법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사기죄 보호법인 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을 말해요. 개인의 재산권. 그런데 부가권자,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죠. 그럼 이 세금 부과라는 게 국가의 개인적인 재산권이라 볼 수 있느냐? 운립판례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적인 재산권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기죄 보험 재성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X.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요거는 많이 봤죠, 여러분들. 지금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선하고 돈을 받았다. 그쵸? 그럼 이때 요게 요것도 최신 판례네요. 요 비교 판례 뭐가 있었죠? 의료인 아닌 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선하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사기죄 성립할 수 있지만 누가? 의료인이 다른 명의로 기관을 개설해서 요양급여를 받았다. 사기죄 성립할 수 없다. 사기죄 구성한다. X. 됐죠? 그 다음에 4번.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실질적 의사결정은 최종 결정권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의자 동일이거나 기망의자 공무원 등 기망의를 알고 있었던 경우. 여러분들 법인에 대한 사기죄. 그럼 누구를 속여야 된다? 법인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자나 또는 최종 결정권자를 속여야 된다. 그럼 대표자나 최종 결정권자 속이지 못했다? 범인에 대한 사기죄 될 수 없다. 그러면 기망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행위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누굴 속여야 된다? 법인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자나 최종 결정권자를 속여야 된다. 그 다음에 불법 영도의사. 이때 불법은 물건 자체 당연히 불법 영도의사 인정이 되고 가치 요것도 불법 영도의사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절도 기억나세요? 사용하기 위해서 훔쳤다. 막 쓰고 나서 가치가 다 소멸된 상태에서 돌려줬다. 이때 사용절도다 절도다? 절도다. 그죠? 그래서 가치 상실이 없어야 된다. 사용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불법 영도의사에서 말하는 그 불법 영도의사는 물건 자체뿐만 아니라 가치도 포함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상습절도죄. 그럼 여기는 주거 침입이 요건이에요,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 행위는 흡수되어 일제만 구성한다. X. 됐지? 요 상습절도는 주거 침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침입을 별도로 했다. 그럼 별도로 성립한다. 많이 하셨죠? 근데 요거 비교 판례 뭐 있었죠, 여러분들? 형법상 상습절도 못지않고 특가법상 상습절도. 그때는 주거 침입이 포함된다. 됐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 범위를 넘어난다. 그럼 이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때는 공갈죄 실행이 작수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됐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했는데 얘 왜 혼인신고했냐? 사기칠 목적으로. 그럼 이때는 혼인은 무효. 그럼 친족상들의 둘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전형적인 판례죠 여러분들. 18번 배임죄. 요번에 나왔죠. 드디어 전환합의체. 채무자 본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담보로 제공했다. 봅시다. A가 돼지를 키우는데 B한테 1억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B가 담보 내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돼지를 담보로 맡길게.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고 A가 B한테 1억을 빌려갔다. 그러면 A는 B한테 1억의 채무를 지고 돈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요 담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A의 주된 의무는 뭐다? 주된 의무는 1억의 채무, 돈이지 돈. 얘가 갖고 싶은 것은 돈을 갖고 싶은 거지 이 담보물을 갖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담보물의 관리 의무는 주된 사무가 아니고 부수적 사무. 그럼 부수적 사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담보물의 관리 의무 요거는 타인의 사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담보로 제공. 요거 똑같고 요것도 담보로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을 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 의무. 이것도 뭐야 결국 담보해 주기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될 수가 없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했다. 그럼 요건 파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중 매매랑 똑같이. 그럼 요건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죄 성립할 수 있다. 됐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을 했다. 그 임무에 위배해서 약속 업무를 발행했는데 요거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 유통되면 뭐가 되고 유통되면 기수가 되고 유통 안 됐다? 미수로 된다.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 무죄가 된다. 그죠? 넘어가서 허위공문서 작성자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누가 있어야 돼? 명인이 있어야 돼. 근데 명인이 꼭 이름이 써 필요는 없다. 누가 작성하는지 추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됐고 실제로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서의 작성명인과 실제 작성명인이 서로 다르대.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는 죄송합니다. 현빈이라고 불려요. 현빈이라고. 그래서 내가 현빈이라고 썼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 현빈과 나는 서로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박충재라는 사람이 전진이죠. 전진. 그래서 전진이라는 사람이 박충재라는 이름 썼어요. 반대로 박충재라는 사람이 전진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문서 위조될 수 없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쉬웠죠. 이혼 신고서. 티켓 투 더 헤븐. 그죠? 이혼 신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작성하는 거. 뭐에 불과하다? 사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돼 있더라도 가인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답은 3번. 됐습니다. 그럼 4번은 넘어가시고 20번.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왜? 공무원이 돈 받고 직무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불공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직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됐고 알선 뇌물 요구죄. 알선과 관련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범죄. 그러면 이 범죄는 반드시 알선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래서 알선과 관련해서 뇌물을 요구만 하면 되지 그 알선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요건 한번 보시면 되고 크게 문제될 거 없고 4번 우리 진짜 많이 나온 판례죠 이것도. 그래서 보면은 퇴직 후 수수 끝났어. 퇴직 후에 돈 받는 거 뭐는 될 수 있어도 사후 수뢰죄는 될 수 있어도 뭐는 될 수 없다. 현재 공무원이 돈 받는 단순 수뢰죄는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전형적인 판례. 됐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기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험 본 사람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